2013년 7월의 무더운 여름 용인시 기흥구의 한적한 거리에 위치한 모텔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신갈동의 이 오래된 모텔 807호실에 머물던 3명의 젊은이 신기섭, 채모 그리고 김모 양는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 방 안에서 벌어질 일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곳에서 한 사람의 삶이 끔찍하게 끝나고 또 다른 이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게 될 터였다. 신기섭은 1994년생 만 19세의 청년이었다. 그는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니었다. 성남시 분당구의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음악을 사랑해 기타 연주에 푹 빠져 있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한정판 일렉기타를 자랑하는 게시물과 참치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키우는 소소한 일상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프랑스의 기타 학교로 유학 가는 꿈을 꾸며 밴드 활동을 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7월 7일 밤 신기섭은 중학교 동창인 채모를 만났다. 둘은 술을 즐기지 않는 성향이 비슷해 성남의 DVD방에서 영화를 보고 당구를 치며 시간을 보냈다. 새벽녘이 되자 피로가 몰려왔고 두 사람은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의 한 모텔로 향했다. 807호실에 체크인한 시간은 새벽 5시 30분경. 그들은 잠을 청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다음 날 7월 8일 오후 2시 40분. 잠에서 깬 신기섭은 스마트폰을 꺼내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17세 김모 양에게 문자를 보냈다. 놀자. 짧고 간단한 제안이었다. 김 양은 흔쾌히 수락했고 오후 3시 30분경 모텔에 도착했다. 세 사람은 함께 방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별다른 사건 없이 그저 젊은이들끼리 보내는 평범한 오후처럼 보였다. 그러나 오후 4시경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채모는 결막염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야 한다며 모텔을 나섰다. 신기섭은 그를 따라 나섰고 두 사람은 근처 마트로 향했다. 그곳에서 신기섭은 공업용 커터칼 2개 큰 거 14cm과 작은 거 10cm를 구입했다. 겉보기엔 평범한 구매였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알 수 없는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약 30분 뒤 채모의 진료가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모텔로 돌아왔다. 오후 7시 24분 채모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다시 모텔을 떠났다. 이제 방에는 신기섭과 김양 단둘이 남았다.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졌다. 신기섭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침대에 앉아있던 김양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꺼내 들었다. 그의 손이 떨리지 않았다. 차가운 칼날이 김양을 위협하며 그녀를 겁에 질리게 했다. 그는 강간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채모가 돌아왔다. 놓고 간 휴대폰을 찾으러 온 것이었다. 신기섭은 잠시 멈칫했지만 그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채모가 다시 나가고 시계는 7시 46분을 가리켰다. 김양이 카카오톡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신기섭은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그녀가 소리를 지르며 문 쪽으로 달려가려 하자 그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다. 손으로 입을 막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그녀의 목을 졸랐다. 김양의 몸부림은 점점 약해졌고 결국 그녀는 숨을 거두었다. 방 안은 고요해졌다. 신기섭은 아무런 감정 없이 그녀의 시신을 바라보았다. 그는 범행을 마무리한 뒤 카카오 스토리에 글을 올렸다. 내겐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제 메말라 없어졌다. 오늘 난 죄책감이란 감정을 느끼지 못했고 슬픔이란 감정 또한 느끼지 못했고 분노를 느끼지 못했고 아주 작은 미소만이 날 반겼다. 오늘 이 피비린내에 묻혀 잠들어야겠다. 그의 글은 마치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행위를 예술처럼 묘사하는 듯 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듯한 문구를 남겼다. 당신에게 악감정 따위도 없었고 좋은 감정 따위도 없었고 날 미워하세요. 난 지옥에 가고 싶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 눈을 쳐다보는 당신의 눈빛에 눈빛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고맙네요. 그의 SNS는 곧 삭제되었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강력 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에 따라 차단되었다.
그러나 이미 그의 글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신기섭은 맨정신으로 아무런 약물이나 정신질환에 영향 없이 이 모든 일을 저질렀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설명할 수 없는 어둠에서 비롯된 듯했다. 2013년 7월 9일 범행 이튿날 저녁. 신기섭은 여전히 용인시 거리를 배회하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의 얼굴에는 전날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평온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의 말투와 행동에서 미묘한 이상 기운을 감지했다. 결국 몇몇 친구들이 그를 설득해 자진 출석을 권유했고 신기섭은 망설이다가 그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7월 10일 새벽 0시 30분 그는 용인 동부경찰서 문을 두드렸다. 담담한 목소리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이 출석은 법적으로 자수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미 경찰은 김양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김양의 부모는 싱가포르에 머물며 딸의 연락 두절을 이상히 여겨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 김양이 마지막으로 용인시 기흥구의 모텔에서 신기섭과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던 상황에서 신기섭은 이미 용의선상에 올라 있었다. 경찰은 그를 추궁하기 직전이었고 그의 자진 출석은 포위망이 촘촘해진 이후의 선택이었다. 조사실에서 신기섭은 예상치 못한 태도로 수사관들을 당황하게 했다. 그는 처음엔 평소 인체 해부에 관심이 많았다. 피해자가 모텔에 온다고 하자 갑자기 그녀를 위협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해부하고 싶었다고 담담히 말했다. 커터칼 2개를 구입한 이유도 작은 칼이 부러질 경우를 대비해 큰 칼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곧 그는 말을 바꿨다. 커터칼은 자살하려고 샀다. 김양이 이를 막으려 하자 충동적으로 그녀를 살해했다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의 진술은 모순으로 가득했고 수사관들은 그의 말에서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 애썼다. 신기섭은 자신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거나 시신을 오욕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 증거와 그의 카카오 스토리 게시물은 그의 말을 부정했다. 신기섭의 SNS에는 범행 직후 올린 글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내겐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제 메말라 없어졌다. 오늘 난 죄책감이란 감정을 느끼지 못했고 슬픔이란 감정 또한 느끼지 못했고 분노를 느끼지 못했고 아주 작은 미소만이 날 반겼다. 이 글은 그의 냉혹한 심경을 드러냈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듯한 추가 게시물은 수사관들의 분노를 샀다. 그의 계정은 곧 삭제되었지만 이미 캡처된 글들은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경찰은 신기섭의 과거도 조사했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친을 따라 이란으로 이주해 한인학교에서 공부했고 2008년 귀국 후 학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재입학을 반복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그는 범행 직전 해부학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공포영화 호스텔 같은 작품을 즐겨봤다고 밝혔다. 이는 그의 잔혹한 범행 동기를 추측하게 했지만 명확한 답은 여전히 미궁속이었다. 수사는 그의 내면을 파헤치는 동시에 피해자의 마지막 순간을 재구성하며 진실에 다가가기 시작했다. 2013년 12월 9일 수원지방법원 법정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신기섭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날 검찰은 그의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충격을 강조하며 살인죄를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자 김양의 유족은 법정에서 분노와 슬픔을 감추지 못했고 신기섭은 그들의 시선을 외면한 채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의 태도에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그의 카카오 스토리 게시물과 범행의 엽기적인 수법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가 아무런 동정의 여지도 없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2월 27일 선고 공판. 법원은 신기섭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이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은 잔혹한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나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유는 그의 나이와 범죄 전력의 부재였다.
당시 만 19세에 불과했던 신기섭은 법적으로 젊은 나이로 간주되었고 이전에 중대한 범죄 기록이 없었다. 재판부는 사형에 처할 만한 사정은 충분하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재사회화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신상정보 공개 20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하며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강조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이 너무 가볍다며 신기섭 측은 반대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014년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은 원심을 유지했다. 무기징역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기간은 피해자가 청소년이었던 점을 고려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기간은 10년이 상한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해 8월 20일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신기섭은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감수해야 했다. 법정은 그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했다. 그는 평소 인체 해부에 관심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냉소적인 태도와 SNS 게시물은 그를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어두운 존재로 보이게 했다. 유족의 용서도 그의 반성도 없는 이 재판은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신기섭 사건은 2013년 여름 한국 사회에 깊은 충격파를 던졌다. 그의 범행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인간 내면의 어둠과 현대 사회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맨정신으로 약물이나 정신질환에 영향 없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는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다. 그의 카카오 스토리 게시물에겐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메말라 없어졌다는 문구와 피해자를 모욕하는 듯한 글은 대중의 분노를 샀다. 이 사건은 제2의 오원춘 사건으로 불리며 1년 전 수원 토막살인 사건과 비교되며 공포를 증폭시켰다. 신기섭의 과거도 주목받았다. 그는 2003년 초등학교 3학년 때 부친을 따라 이란으로 이주해 한인학교에서 공부했고 2008년 귀국 후 학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재입학을 반복했다. 그의 SNS는 한정판 일렉기타 자랑, 고양이 참치 이야기, 짝사랑 고민으로 가득했다. 심지어 프랑스 기타 학교 유학을 꿈꾸던 평범한 청년의 모습은 그의 범행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그는 공포영화 호스텔을 즐겨보고 해부학 자료를 검색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범행 동기를 설명하지 못했다. 일부는 그를 소시오패스로 의심했으나 PCL-R 점수 16점 사이코패스 기준 25점 이상으로 사이코패스 진단은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은 SNS의 파급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신기섭의 신상은 3시간에 퍼져나갔다. 이름, 전화번호, 심지어 페이스북 게시물까지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했다. 주로 주변 청소년들이 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유하며 확산시켰다. 일부는 이를 공공안전을 위한 행동이라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무책임한 마녀사냥이라 비판했다. 이는 SNS가 개인 정보를 통제 없이 확산시키는 위험성을 드러냈다. 사건은 청소년 범죄와 소년법 논쟁도 불러일으켰다. 신기섭의 나이만 19세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잔혹한 범죄가 10대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소년법 개정 목소리가 커졌다. 그의 무기징역 선고는 2017년까지 대한민국 최연소 무기수 기록으로 남았다. 이후 2024년 하남 여자친구 살인 사건의 고모 씨 2001년생가 그 기록을 갈아치웠다. 신기섭의 자진 출석과 범행 동기에 대한 의문도 끊이지 않았다. 친구의 권유로 자수했다는 그의 주장은 치밀한 범죄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응을 낳았다. 일부 네티즌은 그가 장기 매매나 인육 판매 조직과 연관되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지만 이는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 기반한 억측에 불과했다. 그는 시신 훼손 중 아무 생각이 없었다며 오원춘 사건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사회에 질문만을 남겼다. 그의 잔혹성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감정이 메말랐다는 그의 말은 진실이었나? 법은 그를 무기징역으로 단죄했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2013년 7월 8일의 악몽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뇌리에 남아 인간성과 사회의 경계를 되묻게 했다.